그러면은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강의 녹화를 어제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강의 후반부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했는데 다시 하고 나서 그 영상 두 개 합치려고 하니까 그 용량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어제야 드디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중간고사는 25일 날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 볼 거니까 그 배운 내용까지 공부해서 오시면 될 거고 코드를 막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채워라. 그러니까 빈칸 채우고 손 코딩하고 이런 건 없지만 각각의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도를 제가 설명한 것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도 오늘 수업 끝나고 저기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설명드리면서 과제도 올라갈 건데 과제는 30일까지, 31일까지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주말에 놀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네, 해보시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GPT-4 All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부 라이브러리자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랭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결국에 이제 그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잘 쓰는 방법을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파인튜닝해서 써먹기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잘 써먹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 라이브러리, 외부 방법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GPT-4All이나 랭체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 목표를 좀 보면은 그냥 GPT-4를 설명하고 설치하는 방법, GUI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GPT-4를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챗GPT나 이런 뭐 제미나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있죠.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챗봇들이 있는데 챗봇들을 써보셨다면 익숙한 그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GUI 버전이 있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실제로는 코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결국에는 파이썬 같은 어떤 언어에서 이게 인테그레이트가 충분히 되어 있는 어떤 API를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 API를 이용한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GPT-4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뭘 할 거냐? 랭체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요. 서비스를 개발해서 배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건데, 그거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랭체인 요거부터 아마 저기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 같은데, 랭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좀 되게 많아요. 랭체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자면은 GPT-4이 파이썬으로 설명이 되고, 그 파이썬이랑 어떤 LLM 서비스 개발 흐름에 맞춰서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랭체인이 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주요 주제는 이 GPT-4이 될 거고요. 랭체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GPT-4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챗GPT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회사 이름이 오픈 AI였잖아요. 사실은 오픈 AI가 여러분들한테는 챗GPT로 유명하지만 저는 전공이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 관련돼 있는 뭐 짐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만들던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짐으로 더 익숙했던 회사예요. 원래 이름 자체가 오픈 AI였던 거에서 알 수 있겠지만 되게 AI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해서 공개하고 학습하는 방법 알려주고 너네들도 여기서 이런 짐이라고 하는 거는 벤치마킹 하는 툴인데 벤치마크 해라, 너네들도 해라, 우리랑 같이 비교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게 오픈되어 있던 그런 회사였는데, 단체였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좀 그 상업화가 심하게 됐죠. 그래서 GPT-3부터 이제 더 이상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민간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써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좀 써먹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GPT-4All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뭐 회사에서 나와서 뭐 언제 뭐 다시 유료로 바뀌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노믹 AI라고 하는 단체에서 회사에서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 받아와서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챗봇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컬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허깅 페이스에서 어떤 LLM 모델을 가지고 오면은, LLM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챗봇을 만들어주는 챗봇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이 GPT-4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것처럼 이 언어 모델이 이미 챗봇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면 파이썬에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파이썬에서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받아오고 그 파이썬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파이썬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좀 익숙한 GUI의 형태로 받아오고 이제 써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그 SKT에서 만들어졌던 코지피디2라고 하는 거를 불러오고 파이썬에서 써먹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불러오고 써먹을 수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 모델 파일은 확장자가 옛날에는 빈이었는데 요즘은 뭐 GGUF였나? 아무튼 이제 모델 확장자가 변하긴 했는데 어쨌든 모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모델 파일들이 보통 양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양자화가 되어 있어서 양자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인티저 정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정수형으로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원래 GPU가 굉장히 비싼 것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CPU 수준에서도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GPT-4의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좀 중요하게 보면은 로컬하게 모델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로컬하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GPT에다가 나의 개인정보를 뭐 상납하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PC나 노트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 게 이 GPT-4Al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로컬하게 돌린다. 내가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를 온 디바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디바이스에서 돌린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트레이닝, 온 디바이스 인퍼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컬에서 돌린다, 온 디바이스에서 돌린다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LLM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대하지만 우리가 원래 32비트일 때가 거대한 거지 뭐 인티저로 바꾸면은 4, 뭐 8, 뭐 이런 식으로 줄이거든요. 4비트, 8비트가 되면은 그냥 물리적으로 4분의 1 되고 8분의 1 되는 거잖아요. 용량이 많이 작아지게 돼서 로컬하게 돌릴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GPU에서 돌아가는 게 어려웠던 거는 메모리가 뭐 VRAM이라고 하는 다른 메모리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런 CPU를 사용하게 되면은 CPU의 저장 메모리는 VRAM이 아니라 램이죠. 그냥 램이죠. 그래서 용량도 더 크고 접근도 더 쉽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네, 이 LLM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안 되고요. 32비트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안 되고 주로 양자화를 통해서 좀 축약된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로컬하게 구현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파라미터 크기랑 양자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이 GPT-4 노믹 엑시드, 노믹 AI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개되어 있는 모델들을 이 GPT-4 올해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원래는 70억 개의 파라미터가 32비트의 플로팅 포인트로 되어 있는 자료형이었는데 32비트 각각 한 개 한 개가 32비트였으니까 용량 구하는 거 전에 보여드렸었죠. 70억 곱하기 32 나누기 8 해가지고 바이트로 바꾸고 1024로 나눠서 킬로바이트, 1024 나눠서 메가바이트, 1024 나눠서 기가바이트로 바꾸면은 대충 28기가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거 물리적으로 그냥 4분의 1 되면은 대충 7기가바이트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7기가바이트면은 여러분들 GPU에서 7기가바이트 정도 쓰는 거 찾으면은 옛날 막 2060 이런 것도 8기가바이트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되게 로우 레벨로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버전으로 내려가도 돌릴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양자와 같은 거가 이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저저번 시간이었나요?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뭐냐면은 우리가 이 32비트로 되어 있는 거를 특정한 더 저차원의 비트로 낮추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그 손실을 적게 보면서 양자화하는 방법은 32비트를 16비트의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플로팅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자료형을 만드는지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정수형 표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게 32비트랑 16비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정수형으로 따지면은 뭐 3만부터 뭐 마이너스 3만부터 플러스 3만까지 해서 갑자기 뭐 21억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비트 수가 늘어나면서 인티저 비트 수가 늘어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요. 마이너스 몇부터 플러스 몇까지 점점 커지게 됐는데 이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냐가 달라지게 되는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32비트일 때랑 16비트일 때랑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뭐 10의 마이너스 10 몇 승 막 이 정도에서 정밀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 정도면은 사실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32비트에서 16비트로 바꿔도 여전히 플로팅 포인트기만 하면은 소수점 표현이기만 하면은 이기만 하면은 그렇게까지 모델의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FP32에서 FP16으로 바꿔주는 게 가장 쉽습니다. 절반의 모델 사이즈가 될 거고요. 32비트에서 각각의 파라미터가 32비트에서 각각의 파라미터가 16비트가 됐으니까 원래 파라미터 하나 들어가던 위치에 파라미터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물리적으로 2분의 1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인티저로 8비트, 4비트 이렇게 더 작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원래 플로팅 포인트인데 대체 어떻게 해야지 인티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냐? 그거는 대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0.01, 0.02, 0.03 뭐 이런 식으로 0 근처에 있는 녀석들이 한 뭉탱이가 있고 여기 뭐 1.12, 1.14, 1.07 막 이런 식으로 1 근처에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충 이거를 0으로 치환하고요. 대충 이거를 1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만들면은 정수 몇 개로 여기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도는 당연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정수 몇 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원래 플로팅 포인트였던 이제 소수점 표현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정수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에 있는 것들이 다 싹 날아가기 때문에 성능에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통해서 그 성능 저하를 최소화시킨 게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양자화 방식입니다. 성능 저하가 없지 않아요. 성능 저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못나진 않았다.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는 거에 비해서 양자화하는 거에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양자화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쓰고요. 그래서 16비트로 줄이면은 모델 사이즈가 12에서 15GB가 되는데 뭐 4로 줄이면은 같은 7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델 사이즈가 많이 작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작게 만들어서 쓴다. 성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더 작은 비트 수를 표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성능 저하 있고요. 성능 저하 일어나지만 그만큼 거대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13B 거의 모델 사이즈가 두 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델 사이즈는 여전히 모델이 먹는 메모리는 7에서 8GB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GPU를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럼 이 이득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양자화를 하는 거예요. 양자화를 하는데 발생하는 성능의 하락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이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모델을 쓰는데 발생하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양자화를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사이즈가 작으면은 굳이 그거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파라미터 많은 게 깡패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많은 게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 성능 저하 약간 있다. 그렇게 중요한가?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가 더 많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 개수 많은 거를 쓰는 방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양자화를 한다. 양자화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모델 사이즈 그냥 비트 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돼요. 비트 수가 원래 32비트였는데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또 2로 나눠서 3.5GB 정도면은 충분하게 모델을 돌릴 수가 있다.
성능이 약간 감소하지만 비슷한 사이즈 모델보다는 훨씬 뛰어난 성능, 그러니까 비슷한 메모리의 FP32 모델보다는 더 많은 파라미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인티저 4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8GB를 먹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티저 4를 갖고 8GB를 먹는 모델은 파라미터 개수가 2배 정도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더 많은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자화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네, 잠시만요. 순서가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LLM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LLM 측면을 보면은 온 디바이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을 많이 썼습니다. 퀀타이제이션을 써서 이룩하고자 하는 거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많지만 모델의 사이즈, 용량 자체는 적게 먹는 그런 모델들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였고요. 반면 LLM은 이제 모델 자체,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친구들 그대로 나오거든요. GPU나 NPU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NPU는 그뭐 AI 반도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NPU입니다. 그 컴퓨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만지는 일이 많이 없는데 그 소프트웨어 학과 관련된 친구들도 이제 본체를 뚜껑 따가지고 막 조립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GPU가 꽂히는 슬롯이 있어요. 그 꽂히는 슬롯이 PCI 슬롯이라고 하는데 NPU도 거기에 꽂히는 어떤 카드예요. 그러니까 외장 카드로 거기에다 꽂아서 사용하게 되는 외장 장치입니다. 연산만 수행할 수 있고요. 그런 뭐 이유 때문에 우리가 GPU랑 NPU 이런 것들이 AI 연산에 많이 쓰이는데 둘의 역할이랑 목적이 다릅니다. 왜 떴는지도 왜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GPU가 뜬 이유는 뭐고 NPU가 뜬 이유는 뭐고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GPU를 만드는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엔비디아랑 라데온, AMD에서 라데온 이렇게 있는데 어, 우리가 GPU를 쓰는 이유를 알기 전에 왜 엔비디아를 많이 쓰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좀 과거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GPGPU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PU라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 그래픽 작업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하는 게 GPU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 3D 공간 렌더링을 리얼타임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얼타임으로 3D에 대한 뭐 이미지에 대한 거를 렌더링 해가지고 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연산을 해서 딱 화면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GPU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냐면은 병렬적으로 빠르게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 치중되어 있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CPU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컴퓨터에 있는 램 카드 들어가는 거 보면은 DDR5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전 세대 거를 쓰고 지금 GPU에 들어가는 거는 DDR6X 뭐 이렇게 발전된 6 버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쓰거나 혹은 아예 더 빠른 거 HBM이라고 하는 더 빠른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메모리가 병렬적으로 빠르게 많은 연산들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먹는 연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을 많이 먹는 연산을 리얼타임으로 처리하려면은 이것저것 해야 될 거 아니야. 리얼타임으로 용량이 많이 먹는, 그러니까 그래픽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연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병렬적인 연산도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빠르게 연산하도록 성능도 되게 뛰어난 칩셋을 받아놓고 메모리도 굉장히 그러니까 초고성능, 그러니까 현 시대에 나와 있는 가장 고성능의 메모리가 들어가는 데가 GPU가 되고요.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연산. 우리가 물리적인 그래픽 작업 같은 걸 할 때는 인티저 연산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정수 연산이 거의 필요 없고 다 플로팅 포인트 연산입니다. 이거 점과 점 사이가 불연속적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점과 점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인티저로 나올 수가 없고
컨티뉴어스한 값으로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매핑하고 이미지를 그리고 이러면은 컨티뉴어스한 값들,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로 나오는 값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칩셋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 카드가 이때까지 용량을 많이 먹는 그래픽 작업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발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2003년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GPU가 나온 지는 좀 되긴 했는데 2003년쯤 돼서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고 이럴 때 여태까지는 CPU를 여러 개를 박아 넣은 클러스터 서버라는 걸 썼었거든요. 뭐 지금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때까지는 연산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CPU에다가 시켰어요. CPU를 더 많이 단 서버를 가지고 연산을 하고 그게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CPU를 많이 박아서 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GPU에 이미 초고 성능의 메모리가 있고요. 초고 성능의 메모리가 달려 있고요. 병렬적으로 데이터 처리할 수 있도록 되게 빨리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고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되게 잘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뭐 별 사이에 무슨 물리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천문학이나 이런 데서 써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써먹어보고 싶고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좀 복잡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시뮬레이션 하는데 써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너럴 퍼포스, 그러니까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연산 모두에다가 GPU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식으로 시작된 게 GPGPU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때 이제 이게 개념 연구가 맨 처음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GPU에서 범용 연산해가지고 어떤 거뭐 증명하고 이런 것들의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CP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티저 연산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 데이터를 인크리멘탈하게 폼은 돌 때 i에다가 인덱스가 뭐 일씩 인크리멘탈하게 증가한다거나 뭐 파일 읽어올 때 파일에 대한 주소 이렇게 달아줄 때도 주소도 이제 뭐 바이트씩 증가하는 거니까 인티저 연산으로 주소값 이동하는 연산들도 인티저 연산이고 뭐 이런 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면 나중에 컴퓨터 구조나 이런 거 들어보세요. 어쨌든 CPU는 다양한 작업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티저 연산이 굉장히 많은데 GPU는 FP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세서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CPU는 인티저 프로세서가 굉장히 많은데 이 GPU는 FP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딥러닝 연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소수점까지 정확한 연산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니까 이 CPU를 쓰는 것보다 CPU에도 FP32 연산이 없는 건 아닌데 그 개수가 부족해요. 프로세서의 절대적인 개수가 부족하고 GPU는 그냥 목적 자체가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려고 만들어진 거니까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는 프로세서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굳이 CPU를 막 여러 개를 사가지고 하지 말고 GPU를 사다가 이 연산에다 쓰자. 딥러닝 연산은 특히 그게 더 중요하니까 라는 식으로 시작돼서 만들어진 게 후다입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 GPGPU를 할 때는 맨 처음 GPGPU를 할 때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그런 거를 그 그런 이제 그래픽 카드 제조 회사에서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로우 엔드로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래 그 어셈블리 단계에서 접근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시도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뜯어보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기계어 넣어야지 이게 GPGPU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컴퓨터의 그래픽 작업에는 못 쓰고 이 제너럴 퍼포스 우리가 어떤 연산을 수행하게만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서 직접 넣어서 연산하도록 만들었던 게 이 시대의 적용 방식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그냥 우리 프로그램 그냥 윈도우 같은 데서 딸깍 키면은 뭐 실행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도스로 접근해가지고 특정한 명령어를 내가 손으로 코딩해가지고 넣어주면은 그게 연산이 되도록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효용성이 이때 좀 발견이 되니까 이게 유용하다라는 게 발견이 되니까 엔비디아에서 쿠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뭐 하는 거냐면은 GPU를 갖고 C 언어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셈블리 막 이런 거 하던 거를 직접 코딩하는 거를
직접 프로세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보시면은 글씨는 미안합니다.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자, 우리가 기계어가 있고요. 기계어가 있고 어셈블리 언어가 있고 그리고 하이 레벨 랭귀지 뭐 C 언어나 뭐 파이썬 같은 이런 것들이 하이 레벨 랭귀지가 되는데 우리가 원래 대부분의 기계어에서는 모든 연산들이 다 작동해요. 근데 이거를 뭐 OS를 통해서 기계어 연산을 직접 프로세서에다 넣어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셈블리 정도가 되면은 도스 창에서 우리가 몇 가지 조정을 통해서 명령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접근 가능한 것들만 접근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접근이 가능해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프로세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CPU에 있는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하이 레벨 랭귀지랑 어셈블리어 기계어 사이에 뭐 이제 컴파일러랑 어셈블러라고 하는 녀석이 내가 하이 레벨 랭귀지 이거 시키면은 그거를 적절하게 바꿔서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해주는 컴파일러 어셈블러 같은 게 GPU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셈블리로 직접 코딩해서 넣어줬어야 됐었고요. 근데 이제 쿠다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이 하이 레벨 랭귀지로 GPU에 직접 접근하는 게 가능해지는 어떤 중간에 컴파일러랑 이 어셈블러 같은 역할을 해주는 중간 단계들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원래 CPU에서는 이 CPU에 있는 저기 프로세서에 접근을 할 때 내가 뭐 C 언어로 따지면은 C 언어로 우리가 코딩을 하면은 어셈블리 뭐 기계어 그다음에 CPU에 들어가서 실제로 연산이 수행되고 그 결과가 리턴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GPU에서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하이레벨 랭귀지가 없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셈블리 언어를 짜가지고 직접 GPU에다가 전기 신호로 넣어준다거나 이런 도스창에서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 하드 코딩해서 핸드 코딩 해가지고 넣어주는 방식밖에 없었는데 이거의 효용성을 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쿠다라고 하는 C 언어 기반의 라이브러리로 직접 프로세서에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하이레벨 랭귀지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저 연산을 그냥 매트릭스 곱셈 이런 거 행렬 곱셈 같은 거 수행을 시키면은 GPU에 직접 접근해서 GPU에 있는 FP32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하는 프로팅 포인트 저기 소수점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에 직접 접근해서 더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 쿠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달려 있으면은 쿠다가 자동으로 깔리거든요. 근데 진짜 불과 한 3, 4, 아니다. 한 5년, 6년? 5년, 6년 전만 해도 자동으로 안 깔려서 직접 깔아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그 여러분들 윈도우 라이브러리면 윈도우의 그래픽을 그 표현해주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고 리눅스면은 리눅스의 그래픽을 표현해주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랑 충돌이 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2017, 8년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 쿠다를 깔려 그러면은 내가 이 GUI를 쓸 수가 없었어요. 윈도우 GUI, 리눅스 GUI를 쓸 수가 없었고 걔네들을 디세이블 시켜놓고 쿠다를 설치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미 다 설치가 돼서 잘 나옵니다. 고민할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어쨌든 근데 이 쿠다가 나오기 전에는 어땠냐? 이 쿠다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해 줄 수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오픈GL이나 다이렉트 X 기반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픽 작업을 처리하도록 만들어 줬는데 얘네들도 스트림 프로세서에 직접 접근하지 못했어요. FP32 연산하는 프로세서에 직접 접근하는 건 없었고 좀 하이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하이 레벨 그 펑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곱셈, 덧셈 이런 그러니까 프로세서 내에서 일어나는 연산들 있잖아요. 프로세서 내에서 일어나는 연산들 대표적인 아리스메틱, 그러니까 산수 연산으로는 덧셈이랑 뺄셈, 곱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산들에 직접 접근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그래픽에서 뭐 X랑 Y 사이의 거리 구하고 이런 것들로 함수가 좀 더 하이 레벨에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직접 아래에 있는 GPU에 있는 프로세서에 접근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픽을 하는데 필요한 함수들만 구현되어 있던 녀석이고 이 쿠다가 나오면서부터 직접 GPU 코어에
이 프로세서에 접근해서 누구나 GPU 범용 연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참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서 그때 막 저기 네, 주식도 사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이 GPU가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그 다양한 게 문제지만은 결국에는 FP32 연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FP32 연산 잘한 거는 뭐 그냥 GPU에 있는 칩셋이 하는 거니까 칩셋을 잘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 GPU의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FP32 연산하는 칩셋이 비싼 게 아니라 메모리가 중요해요. 고성능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데 왜냐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려면은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어떤 램 같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구조로 봤을 때 CPU가 있으면은 CPU가 연산할 때 램이라고 하는 장치에다가 프로그램 올려놓고 뭐 이제 불러와가지고 컴퓨터 내에서 그러니까 CPU 내에서 연산 처리하고 다시 램으로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GPU도 작업을 하려면은 GPU의 VRAM에다가 뭐 데이터든 아니면 모델이든 다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CPU,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배우셨나요? 2학년이면 아직 안 배웠나?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 배웠어요? 수업 들었어요? 컴퓨터 구조?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정도는 대충 알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은 컴파일러 돌아가고 이러면은 여기에다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변수들 뭐 이렇게 들어가고 얘네랑 왔다 갔다 하면서 연산 처리돼가지고 결국에 내가 리턴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GPU에서 일어난 연산들을 하려면은 VRAM에 올려야 돼요. 얘랑 여기에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VRAM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VRAM의 사이즈가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그 용량 자체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7비니, 13비니 이런 거 돌릴 수 있다 없다 막 28기가바이트니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VRAM 사이즈가 돌릴 수 있는 모델의 사이즈를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VRAM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 VRAM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DDR5 쓰죠. 그냥 램은 DDR5를 쓰고 있거든요, 요즘.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몇 번째 버전인지를 얘기하는 건데 GPU는 지금 DDR6X 쓰고 있어요. GDR6X라 그래서 이제 한 세대 위 거에다가 좀 더 빠른 걸로 만들어져 있는 거 혹은 HBM이라고 하는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얘기하는 그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데이터가 뺀질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요. 연산도 되게 병렬적으로 빨리 일어나야 되고 데이터도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중요하고 고성능이어야만 합니다. 연산은 굉장히 빨리 되는데 그 연산을 넣고 빼고 하는 이 메모리가 느려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GPU가 연산을 굉장히 빨리 하는 친구니까 그거에 달려있는 VRAM도 성능이 뛰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RTX 3090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4090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5090이 나왔죠. 근데 3090이랑 4090을 가져온 거는 그 데이터 센터용 GPU랑 비교하려고 가져왔어요. 얘네들은 상용이죠. 그냥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하면 너무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살 수 있는, 물리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고 A6000이나 A6000 이게 저기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나타내는 건데 같은 이름인데 이 뒤에 붙은 것 때문에 아키텍처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얘보다 얘가 더 발전된 겁니다. 무슨 레이스였나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네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위에 있는 두 개가 같은 아키텍처고요. 이 밑에 있는 두 개가 같은 아키텍처예요. 아키텍처라는 거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째 세대인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는 지금 GDDR6X, GDDR6X, GDDR6X라고 하는 거를 다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보시면은 달라지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성능도 비슷비슷해요. 얘네 두 개 비교해 보면은 FP32 연산하는 성능이 35.6 테라플롭스, 뭐 38.7 테라플롭스 이런 식으로 이 단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연산 성능 나타내는 단위니까 숫자만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그죠? 메모리가 두 배 차이 나요. 가격은 세 배가 넘게 차이 나죠. 이거 출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본 가격이 아니라 출시가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요. 메모리 겨우 두 배 됐을 뿐인데 용량은 세 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00이랑 A6000 아다 러브레이스였나 그랬는데 이게 보시면은 연산 성능은 비슷해요. 연산 성능은 뭐 9 정도 차이 나는데 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V램은 2배가 차이 나죠. 가격은 또뭐 3배, 4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 H100은 이거보다 전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전 세대인데 얘도 그래픽 저기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카드거든요.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카드라서 보면 연산 성능은 이거랑 이거 사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HBM이라는 메모리를 씁니다. 훨씬 더 고성능이라서 보시면은 3만 분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 메모리 대역폭이 1초당 몇 용량에, 그러니까 VRAM에다가 들어가고 나오는 데이터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거의 2TB가 초당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면 빨리 처리하는 대로 바로 뱉어낼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인 프로세서의 연산 속도고 그거랑 메모리 데이터 들어오고 나가고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를 같이 합쳐서 이 GPU가 연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 메모리 때문에 비싸진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좀 좋은 회사나 이렇게 빅테크 컴퍼니 이런 데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용을 많이 설치를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서버에 있는 것들 접근해서 써야 되고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들을 다루고 이러니까 근데 저희 연구실 같이 이렇게 좀 조그만 데는 4090으로 열심히 여러 개 달아서 쓰고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연산 성능은 비슷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GPU는 이런 메모리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성능을 높이고 싶어도 용량이 좀, 그러니까 용량 대비 가격이 너무 심각하게 점프를 뛰거든요. 예. 그래서 칩셋이 그 여기 보면 성능이 비슷하잖아요. 얘네 두 개 성능 비슷하고 얘네 두 개 성능 비슷하고 실제로 안에 꽂혀 있는 GPU 칩셋이 같아요. 같은 건데 뭐 다운클럭 돼 있고 오버클럭 돼 있고 그 정도 차이밖에 없고 실제로 차이 나는 건 결국 메모리 용량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쓰기 어렵고 HBM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는 회사가 하이닉스랑 삼성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특히 이제 2E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가 올라갈수록 다음 버전이 되는 거거든요. HBM, HBM2, HBM3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까지 HBM2까지는 삼성도 만드는데 HBM3는 아직 뭐 검증 중이죠. 보면은 젠슨 황이 그 여기 삼성 부스 가가지고 저거 황 어프로브도 이거 했다고 주가 막 널뛰었는데 결국 아직 안 들어갔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리딩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냐? AI 반도체라고 하는 NPU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맥북을 쓰시거나 혹은 노트북 살 때 AI 노트북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은 NPU가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뭐 자세한 거는 인텔이나 AMD 여러분들 CPU 버전 찾아서 들어가서 스페시피케이션 표를 보시면은 더 정확하겠지만 NPU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인티저 연산에 특화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델을 쓸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기 그 모델을 퀀타이즈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모델을 퀀타이즈하고 파라미터 개수가 더 많은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NPU는 어차피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NPU가 가장 먼저 달린 데가 모바일 폰이거든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넣을 때부터 우리가 AI를 퀀타이즈해서 넣는 거를 상정하고 NPU를 만든 거예요. 어차피 이거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막 이거 무슨 이미지 처리해가지고 얼굴 인식하는데 뭐 1시간 걸리면 안 되잖아요. 리얼타임으로 해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결국에는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가볍고 빠른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NPU로 인티저 연산, 이미 양자화된 모델을 돌릴 수 있고 더 빨리 돌아가는 스페셜한 모델을 만드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칩셋을 만드는 거. 양자화된 모델을 빨리 돌릴 수 있는 칩셋을 만드는 거. 그게 뭐 애플에서 뉴럴 엔진이라고 불렀나? 뭐 그랬던 것 같고. 삼성이었나? 애플이었나? 아무튼 뉴럴 엔진이니 뭐니 막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CPU 옆에 따로 이렇게 넣어줬던 게 NPU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그냥 인텔 CPU, 데스크탑용 CPU에도 이런 NPU가 들어가는데 뭐 그런 역사는 차치하고 얘네들이 뭘 하냐? 양자화 되어 있는 모델을 정수 연산을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CPU는 정수 연산이 주지만 범용적인 친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일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파일 불러오는 거, 파일 이동시키는 거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법용적인 연산을 하니까 어, CPU에 있는 인티저 연산하는 부분만 똑 떼가지고 걔들만 막 이렇게 쓰고 이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양도 별로 안 되고. 근데 이 NPU라고 하는 거는 딱 나는 그냥 정수 연산시키면 그것만 할 거다라는 식으로 대기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정수 연산을 굉장히 잘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NPU의 장점은 뭐냐? 정수 연산이고 보통은 CPU에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요. CPU 내부에 있거든요. CPU 내부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메모리로 램을 씁니다. 램이 느리긴 한데요. 정수 연산하고 램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충분하다. 어차피 작은 모델 돌리니까 GPU에서는 큰 모델을 돌리니까 모델이 쓰는 메모리가 굉장히 커야 되는 건데 NPU는 어차피 퀀타이즈 된 모델 돌리니까 메모리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램을 쓰면은 용량이 커지니까 데이터를 좀 큰 모델을 빨리 돌려서 한번 저장해 놓고 이 정도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PU는 어디에 쓰냐? 온디바이스 AI에 적합하고요. 보통은 학습이 아니라요. 학습된 모델을 불러다 쓸 때, 사용할 때 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온디바이스 AI라고 막 돌아가는 갤럭시 AI는 AI든지 뭐 애플 인텔리전스든지 이런 것들 돌아갈 때 학습된 모델을 불러다 쓰는 온디바이스 AI들은 다 뉴럴 엔진 혹은 NPU에서 인티저로 양자화되어 있는 것들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GPU에서는 뭐 하겠어요? GPU는 학습시킬 때, 거대 모델을 학습시킬 때 쓰는 게 GPU입니다. 학습을 할 때는 그레디언트, 플로팅 포인트, 뭐 32로 소수점 아래 자리까지 되게 자세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GPU를 쓰는데 이미 학습이 된 모델은 뭐 인티저로 바꿔도 그렇게 성능에 손실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한 걸 불러다가 사용할 때만 NPU를 씁니다. NPU를 학습에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구분이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그 하드웨어에 대한 중요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NPU나 GPU의 특징 같은 거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NPU가 달린 CPU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용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용으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성은 점점 많아지겠죠. 뭐 윈도우에서는 이제 뭐 코파일럿 버튼 넣었다 뭐 해가지고 뭐 이제 코파일럿 서비스를 온 디바이스에서 처리한다. 걔네들 NPU 달린 컴퓨터에서만 코파일럿 버튼 넣거든요. 윈도우 노트북들이 NPU가 달린 노트북에서만 코파일럿 버튼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코파일럿 버튼이 있다는 거는 로컬 디바이스에서 온 디바이스로 챗봇 같은 거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챗봇들 NPU에서 돌아가려면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픈 소스로 열려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NPU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점점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쯤에는 그거 써가지고 프로젝트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GPT-4 올로 넘어오게 되면은 GPT-4 올은 우리가 저기 온 디바이스 AI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파이썬 API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CPU나 NPU나 GPU 전부 다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그걸 지원하면은 그걸 자동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막 파이썬 라이브러리 하나씩 막 다 깔아가지고 가상 환경, 혼다 환경 만들어가지고 뭐 NPU 버전으로 만들고 GPU 버전으로 만들고 CPU 버전으로 만들고 이거 설정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GPU로 간단하게 GUI로 간단하게 온디바이스 AI를 할 수도 있고 파이썬 API 같은 거 사용해서 코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코딩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만 해두고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설치하려면은 그냥 GPT-4 홈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뭐 지금 노트북이나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GPT-4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어디 있어 내 마우스? 네.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포 맥 OS가 있고 저기 윈도우가 있고 뭐 ARM 버전 윈도우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시켜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뭐 설치한 다음에 GPT-4를 열어보시면은 뭐 동의하는 거 있는데 동의하는 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시고요. 동의하고 나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GPT-4이 설치가 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 스타트 채팅 이렇게 돼 있는 거, 로컬 닥스라고 하는 거, 파인드 모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볼 거는 저 가운데 있는 로컬 닥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파인드 모델을 보시면은, 저는 이미 깔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챗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을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불러오고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랍어하고 영어 나오죠.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져요.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동작하는 나만의 챗봇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 열어서 여러분들이 모델 설정하고 하는 것들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모델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사용할 거 모델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 다운로드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면은 홈에서 파인드 모델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리모트 프로바이더, 허깅 페이스 이렇게 있는데 일단 리모트 프로바이더스는 여기 API 키 넣는 거, 유료로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GPT-4의 양식을 쓰지만 유료로 쓰는 거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죠?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GPT-4를 눌러보시면은 GPT-4 노믹 AI에서 관리하는 온 디바이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개발한 데는 뭐 딥시크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약간 달라요. 딥시크에서 개발한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딥시크 모델을 가져와서 양자화를 누가 시켜놓은 거예요. 딥시크 모델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공개되어 있는 걸 양자화 시킨 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뭘, 눌러보고. 여기 보면은 라마 3 뭐 이렇게 되는 것도 8B 모델 가지고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거 한두 개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되고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회사 것도 있고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놓고 챗으로 들어가셔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로드하시면 되는데 이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델로 바꿔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익숙한 뭐 레이아웃일 거예요. 그러니까 GPT 쓰는 거랑 동일하니까 얘는 그래도 좀 깔끔하네요. 그죠? 뭐 갑자기 아랍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챗봇을 골라서 여러분들 쓰시면은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놓고 뭐 다시 10분 뒤에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출석 체크 안 하시는 분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그러면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만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만들고 나면 되게 강의 자료가 많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금방 사라져요. 좀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끝냅시다. 자, 라고 말하고 꽉꽉 채우는 거지. 자, 봅시다. 모델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델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모델 여기가 아니라 인스톨드 모델 말고 홈에서 파인드 모델 보시면은 여기에 리모트 프로바이더스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API로 연결하고 싶을 때 그거는 아까 API로 연결하는 게 진짜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지금 어차피 이제 온 디바이스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이 로컬 닥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API를 사용해도 온 디바이스로 이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때 저는 API 사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모델이 온 디바이스일 때가 있고 데이터가 온 디바이스일 때가 있는데 데이터가 온 디바이스일 경우에 저거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울 건 아니냐서 넘어가는 거고요. 허깅 페이스는 뭐예요? 모델들이 올라와 있는 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델들 중에서 GPT-4 All에서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크롤링하고 막 이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딥시크라고 검색하면은 뭐 딥시크 R1 GDUF 뭐 32B의 퀸이라고 하는 거는 퀀타이즈하는 방식이에요. 퀀타이즈하는 방식 따라서 뭐 딥시크 R1 32B 버전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라마 버전으로 파인 튜닝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GPT-4 All에 돌릴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슈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빅 AI에서 관리를 아주 빡세게 잘 한 거랑 다르게 조금 그 에러가 나는 것들도 있어서 되는 거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뭐 이거를 써셔도 되는데 뭐 우리는 여기에서는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하고 GPT-4All에서 제공하는 거를 쓰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되겠고요. 잠깐만요. 있고요. 네, 그렇게 모델들이 있고 우리가 GUI 모델에서 채팅하는 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챗 들어가서 뉴 챗 누르고요. 저기서 모델 골라서 내가 보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뭐 리즈, 리즈너, 리즈너니, 라마3니, 딥시크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모델들 중에 하나 골라서 대화를 해보면서 어떤 게 좀 성능이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고 좋은 모델을 기반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건 지금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예시로 보여줬던 친구랑 같은 녀석인데 이 성능이 좀 덜 떨어져요. 이게 왜냐면은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픈 AI에서 만든 것처럼 파인 튜닝이 잘 된 모델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나 메타에서 만든 라마나 이런 모델들처럼 파인 튜닝이 잘 되어 있는 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다 보니까 딥시크 같은 것도 좀 유명했던 게 파인 튜닝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진짜 사람처럼 대답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서 유명했던 건데 이거 보면은 요거 양자화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딥시크 R1이라고 하는 모델은 공개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사람들이 양자화한 거예요. 그 모델들 이제 해보면은 이제 테스트 해보면은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막 이렇게 질문이나 의견을 제너럴라이즈 뭐 이렇게 막 영어, 한국어, 한자 다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인 튜닝이 제대로 안 된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에 좀 바이어스가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데이터로는 파인 튜닝이 아주 잘 돼 있는데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이런 예시들입니다. 뭐 영어로 물어보면은 되게 잘 대답할 거예요.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는 거, 온 디바이스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는 아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GPT-4이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돌리는 게 단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고 좀 다양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세팅스 들어가서 디바이스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것 기준으로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CPU만 있으면 CPU로만 뜰 거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 GPU가 뜨고요. AMD 그래픽 카드가 있어도 돌리는 거는 AMD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MD 그래픽 카드가 뜰 거고요. NPU도 뜹니다. 제 거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저는 지금 아, 일단은 여기 있는 거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집에서 쓰는 저 대학원생 때부터 같이 함께하는 데스크탑인데 2060 달려 있거든요. 2060이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에 벌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쓰는 거 혹은 쿠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쓰는 거 CPU 어플리케이션 디폴트 이거는 그냥 디폴트라는 거니까 무시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GPU를 쓰는 게 둘 중에 아무거나 쓰는 게 CPU 쓰는 것보다 더 낫고요. 쿠다 쓰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벌칸이나 쿠다는 그냥 라이브러리니까 이 GPU에 접근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뜨고 이거 쓰는 게 이거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 맥북에서 보시면은 맥북은 M 시리즈 부터 NPU가 들어갑니다. NPU가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세팅스 들어가셔서 디바이스 보시면은 여기에 CPU랑 메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탈이 NPU
돌리는 라이브러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메탈이라고 선언을 해주시면은 되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컴퓨터가 만약에 지원을 하시면은 테스트 해보면 좋은데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 이거 다시 불러오고 인공지능이 뭔지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지금 CPU 버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도 막 엄청 느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잘 돌아오고 뭐 영어 한자 막 섞어 쓰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틀린 말은 안 하고 대충 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끊고 나서 이거를 메탈로 바꿔주게 되면은 NPU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저기 양자화가 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뭐더 빠르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좀 간단한 거 물어보면 훨씬 빨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빨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NPU를 쓰는 게 그냥 CPU 쓰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디바이스 설정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CPU만 쓸 수 있는지, NPU나 GPU도 쓸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시고 각각에서 실행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는 그 전에도 배웠지만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매개 변수예요. 우리가 파인 튜닝 할 때 주로 얘기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랑 이런 모델을 인퍼런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쓰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뭐 일단 설명부터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랭스, 프롬프트, 배치 사이즈, 탑피, 민피, 뭐 GPU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몇 개가 있어요. 진짜 핵심적으로 성능을 조절하는 몇 개가 있거든요. 컨텍스트 랭스, 맥스 랭스는 그냥 각각 입력이랑 출력에 해당하는 토큰 개수를 결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을 몇 개나 만들지 혹은 토큰을 몇 개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녀석들이니까 중요하고요. 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템퍼러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템퍼러처 온도라는 뜻이죠. 우리가 모델에서 온도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낮으면은 그냥 항상 나오던 대답이 나오는 온도가 높으면은 뭐 이제 텐션이 높은 친구 생각하면 돼요. 막 갑자기 주제가 일로 뛰었다 절로 뛰는 것처럼 좀 랜덤성이 증가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템퍼러처 파라미터입니다. 템퍼러처 파라미터가 여러분들이 쓰는 GPT 보면은 같은 질문 하더라도 언제 질문하는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템퍼러처가 뭐 0. 얼마 정도, 0.7, 뭐 0.4 사이에 어떤 숫자로 보통 다 모델들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할 때마다 약간씩 다른 대답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1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랜덤성이 아주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랜덤성이 증가한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같은 대답에 뭐 단어 하나 두 개 바뀐다거나 이런 정도의 변화는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답을 하고 거기에서 랜덤성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랜덤성 파라미터를 좀 조절하게 되면은 이 모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데서 뭐 GPT-4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거 하고 싶으면은 템퍼러처 0으로 맞춰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템퍼러처 0으로 만들어야지 항상 나오는 결과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템퍼러처 파라미터가 응답의 다양성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이 템퍼러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핏 페널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GPT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이전 단어들을 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생각보다 우리 그 자연어에 많이 있거든요. 그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데이터 파인 튜닝 하는 거 데이터 넣어줄 때 맥스, 랭스 설정해서 뭐 했어요? 패딩이라는 걸 했습니다. 패딩이 뭐 하는 거였어요? 문장이 25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50단어 길이라면은 나머지 25개 단어를
패드라고 하는 의미 없는 스페셜 토큰으로 채워주는 거를 패딩이라고 불렀습니다. 각각 들어오는 데이터가 뭐 어떤 거는 단어가 25개, 어떤 건 단어가 20개, 어떤 건 단어가 30개, 40개 막 이렇게 되면은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전부 다 하나의 매트릭스 형태로 넣어줄,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매트릭스 형태, 하나의 행렬의 형태로 넣어주려고 하는 건데 사이즈가 같길 바라는 거예요. 같길 바라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패드라고 하는 스페셜 토큰을 달아서 넣어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패드 이런 식으로 그 패딩 해야 되는 토큰 개수만큼 패드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GPT가 자동적으로 패드 다음 패드 다음 패드 이런 식으로 그냥 패드가 나올 확률이 꽤 높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반복 응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 응답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 반복 응답이 패드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리필 페널티라 그래서 같은 토큰이 나오지 못하게 억제하는 그런 페널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좋은 거는 아니고요.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우리 한국어 하다가 영어하고 막 이런 거 깨지는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리핏 페널티에 의해서 줄이거나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많아야지만 좋은 게 아니라 리핏 페널티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조절해야 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면은 리피 페널티가 점점 높아지면서 갑자기 영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I am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려면은 하이브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탑P, 탑K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는 역할이 비슷해서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GPT라고 하는 거는 다음 빈칸에 들어갈 토큰을 알아맞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토큰을 알아맞히는데 토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겠죠. 뭐 강아지, 고양이, 사자, 호랑이 이렇게 여러 개 단어가 있는데 가장 높은 확률은 강아지다 30%, 그 다음 고양이다 20%, 그 다음 사자 5%.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여러 개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가장 높은 거 강아지만 골라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약간의 확률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템퍼러처가 관리하는 그 응답 다양성 조절하는 그 부분에서 처리하는 건데 응답 다양성 템퍼러처가 0이면은 그냥 높은 것만 뽑아와요. 템퍼러처가 높아지면은 템퍼러처가 0보다 높아지면은 이 비율들을 조금씩 반영해서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들어올 단어를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가져올 때가 있고요. 그렇게 그냥 가져올 때가 있고, 그냥 가져올 때가 있고, 이것처럼 확률적으로 샘플링. 확률적으로 샘플링 할 때가 있습니다. 템퍼러처 파라미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률적으로 샘플링 되는 비율이 랜덤에 가깝게 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아, 그 완전 랜덤하게 하면은 진짜 막 이상한 단어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운이 뭐 나빠가지고, 진짜 막 갑자기 한국어 하다가 아랍어 튀어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랜덤이니까, 랜덤 샘플링 하는 거니까, 이상한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 토큰에서 랜덤하게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좀 그럴듯한 것만 추려서 거기서 샘플링만 하자라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이 탑P랑 탑K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그럴듯한 후보군들에서 샘플링 하도록 만들자라는 게 탑 P, 탑 K가 되는데 탑 K는 쉬워요. 탑 K는 위에서부터 K가 예를 들어 3이다. K가 3이라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3개 중에서 뽑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3개를 딱 만들어 놓고 위에서부터 3개 중에서 뭐 그냥 가장 높은 거 선택하는 템퍼러처가 0이면은 그냥 가장 높은 거 고르는 거고
이제 템퍼러처가 0이 아니면 확률적으로 샘플링 하는데 그래도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기 막 정말 적은 확률인데 갑자기 로또 당첨될 확률로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GPT를 억제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탑P는 그 조금 복잡한데 뭐냐면은 얘네들의 확률 값들이 있죠. 확률 값들이 누적됐을 때 예를 들어서 0.8이다. 그럼 0.9라고 합시다. 0. 탑P가 0.9라고 했을 때 지금 확률 값을 좀 바꿀게요. 0.5, 그러니까 50%, 40%, 2%, 뭐 1% 이런 식으로 밑에 쭉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확률 값을 누적을 해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누적해서 이 탑 P가 도달할 때까지만 누적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우리 맨 첫 단어 50%니까 0.5예요. 그죠? 확률 값을 따졌을 때 0.5잖아요. 두 번째 단어 0.4예요. 누적 합이 0.9에 도달했죠. 그러면은 강아지, 고양이 두 개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뭐 10%, 고양이도 8%, 원숭이가 7% 이런 식으로 확률들이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탑 K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것 중에 뽑는 거예요. 나머지도 막 6%짜리도 있고 5.5%짜리도 있고 별 차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위에 있는 것들이랑 별 차이 없는 1%, 0.5% 차이 나는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K가 3일 때는 탑 K 3일 때는 이런 것들 무시하고 위에 있는 세 개만 가지고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탑 P를 쓰게 되면은 이거 누적 합이 90%가 될 때까지 쭉 누적해서 거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개수로 딱 자르느냐, 그럴듯한 것들을 특정 비율로 잘라서 오거나, 이거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적 합으로 가지고 오는 게 탑P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쓴다? 탑 K는 그냥 간단하게 K개 뽑는 거고, 그럴듯한 후보군을 뽑는다. 예를 들어서 탑P가 0.5 정도 된다. 그러면은 단어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보통 이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90%, 뭐 8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탑P가 뭐 0.5 정도면 헷갈리는 거 한두 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 뭐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만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상황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가 정말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 단어들, 후보군에 들어간 단어들의 개수가 확 늘어나서 그중에 랜덤 샘플을 해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세팅 들어가셔서 요 과제에도 이거 해야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동영상 볼 때도 참고하세요. 모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델들 각각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모델마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변경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라마 8B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조정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탑 P 있고요. 탑 K 있고요. 템퍼러처 있고요. 템퍼러처 0.7이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뭐 이거 더 크게 하면은 더 랜덤성 높은 그런 대답을 줄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리피 페널티 토큰 64개가 연속적으로 동일한 게 나오면은 페널티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넣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GPU 레이어 이런 거는 뭐 무시하셔도 돼요. 나머지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뭐 GPU를 쓰거나 NPU를 쓰거나 하이퍼파라미터를 변경해 가면서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시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대답을 잘 하는지를 최적화시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이썬 API 사용하는 걸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잠깐만요. 링크 가가지고 파일을 다시 받아와야 될 것 같아서. 거의 동일해요. 기능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GUI로 했던 기능을 이 API에서 그대로 구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쓰냐? 파이썬에서는 이제 버튼 눌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드로 어떻게 쓰냐를 좀 보시면은 됩니다. 먼저는 이제 pip install GPU for all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야겠죠. 처음 라인에 있는
네, 요거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죠? 설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GPT-4올에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GPT-4올에서 GPT-4올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 임포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델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이 모델은 어디 있냐면, 잠깐만요. 이거 저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GUI로 써먹기가 좋은데, 아, 이 GPT-4 홈페이지에 닥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닥스라고 하는 거 들어가셔서 여기에 쭉 내려가시면은 파이썬 API SDK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 여기 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그 언어 모델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델들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GPT-4 올에서 받아왔던 모델이랑 같은 녀석들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름을 치면은 자동으로 다운받아져서 내 로컬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고 써먹을 수 있는 온 디바이스 버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라이센스나 이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컨테이너 하는 방법이나 어디에서 개발해서 업로드 했는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혹은 저렇게 우리가 그 잠깐만 다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쳤더니 다운로딩하고 베리파잉하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요. 인터넷에서 GPT-4 서버에서 받아와서 그게 제대로 다운받아졌는지 검증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항상 가져와야 되는 거는 아니고 이미 다운로드 받았던 게 있잖아요. GPT-4 GUI에서 이미 다운받았던 게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에서 세팅스 보시면은 아, 여기 있어요. 다운로드 패스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 받았던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GGUF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불러와서 가져와서 로컬 디렉토리에다 넣어주던가 아니면은 저 디렉토리로 접근하도록 만들어서 모델을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저런 식으로 요 앞에다가 이 모델 다운로드 받았던 링크를 넣어주게 되면은 굳이 다운로드 안 하고요.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 모델을 베리파이만 하고 쓸 수 있도록 객체로 만들어서 모델로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GUI 쓸 생각이 없다. 그냥 이렇게만 쓰겠다. 한다면은 이렇게 그냥 모델 이름만 써주시면은 알아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깅 페이스에 올라가 있는 모델 쓸 때, 이럴 때는 허깅 페이스를 직접 받아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좀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고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은 얘네들이 GPT-4 그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써놨습니다. 뭐 라이센스 관련된 얘기도 있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 써가지고 모니터하는 거 퍼포먼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온 디바이스니까 랩탑에서 퍼포먼스 어떻게 측정하고 이런 것들 설명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것들은 한번 보시면은 좋겠고요. 얘네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GPT-4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위챗 세션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내부에서 모델 닷 제너레이트 하면은 텍스트가 생깁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우리가 트랜스포머스에서 가져와서 썼던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죠? 트랜스포머스에서도 우리가 모델 닷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텍스트 만들어냈던 거 GPT-2 써가지고 코 GPT-2 써가지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던 코드 보시면은 그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채 세션이라고 하는 거를 밑으로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모델 제너레이트 할 때 들어가는 맥스 토큰 이거 보시면은 좀 기시감이 드실 텐데 이거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했던 거 GUI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했던 거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하고 돌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How can I run the neural LLMs efficiently on my laptop 하면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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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이런 것들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
CPU나 NPU 써가지고 돌릴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 설정 어떻게 하는지까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GUI로 설명했던 거 전부 다 파이썬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템퍼러처 파라미터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템퍼러처 파라미터를 지금 여기 제너레이트 할 때 이렇게 맥스 토큰 설정한 것처럼 템퍼러처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제너레이트 하면은 뭐,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좀 추상적인 거 던지고 싶어서 사람이 뭔지 정의해라 이렇게 했더니 같은 말이 5번 나옵니다. 같은 말이 5번 완전히 동일한 말로 5번 나오고요. 이번에는 템퍼러처 1을 넣어주고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뭐 언제는 뭐 어떻게 했다가 언제는 5개 예시가 나왔다가 언제는 4개 예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경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동일한 거랑 조금 차이가 나는 거에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거고요. 네. 탑 K나 탑 P 같은 거 조절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셔도 좋습니다. 어, 생각보다 저런 거 변경시켰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파라미터들을 조절해 가면서 얘네들이 어떤 게 좋겠다라는 거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GPU를 쓴다. GPU를 쓴다고 한다면은 이 GPT-4를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쿠다 버전의 GPT-4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GPT-4를 쿠다 버전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서브루틴을 설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어떤 특정한 버전으로 설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대괄호 해가지고 원하는 이름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GPT-4 쿠다 버전을 설치하겠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우리가 만약에 저처럼 이제 맥북을 쓰신다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후다 메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메탈 방식의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AMD 버전으로도 포팅이 되어 있는 걸로 도큐멘트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AMD 그래픽 카드 쓰시는 분들도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없어요. AMD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제가 돌려보진 못했습니다만 있으면 해보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돌리게 되면은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거 집에 있는 데스크탑으로 했는데 그냥 CPU로 돌렸을 때 저런 식으로 푸다 버전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CPU 버전을 돌렸을 때는 어, 저기 노트북에서 LLM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효율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동일해요. 동일한 답변이 나오는데 CPU를 돌렸을 때는 1분 52초가 걸리던 게 GPU를 사용하게 되면은 22초 만에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적절한 가속기, 그러니까 NPU나 GPU 같은 적절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의 생각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전 컴퓨터를 쓴다면 죄송하지만 그뭐 이제 5년 안쪽에 나온 컴퓨터들은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5년 안에 막 아키텍처에 엄청난 발전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효율성 관련된 발전이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갖고 있는 성능을 최대한으로 써서 이런 LLM 학습하는 데 갖다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템퍼러처 파라미터 정리하는 거, 조절하는 거, PK 조절하는 거, 이거 다 모델 제너레이트 할 때 이 안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GUI에서는 모델에 설정 들어가서 모델에 들어가서 거기서 클릭해서 변경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 제너레이트 할 때 변경시켜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응답 다양성 조절하고 어떤 것들 만들어낼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GUI 대비해서 이게 좋은 게 뭐냐? 사실 GUI가 그 API를 쫓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보시면은 여기 뭐 이런 클릭 버튼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막 첨부도 할 수 있게 만들고 막 그러긴 합니다. 뭐 CSV 파일, 엑셀 파일 뭐 이런 거뭐 보통 지원하는 게 PDF랑 CSV 파일 뭐 이런 거밖에 지원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파일도 첨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많이 발전이 있지만 파이썬 API를 쓰면요. 파이썬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GPT-4이라고 하는 얘네 회사에서 만든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판다스는 CSV 파일 혹은 엑셀 파일, 뭐 오픈파이 엑셀은 엑셀 파일을 그 호환성 이슈 없이 불러오는데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고 뭐 PDF 불러오는 라이브러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미지에서 텍스트 뽑아내는 OCR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넣어준다.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거기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LLM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모델 자체는 이미지를 입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오픈CR, OCR 같은 거 이용해서 어, 텍스트로 바꿔주고 LLM에다 넣어가지고 결과 해석하고 아웃풋 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라이브러리 말고 여러분들이 딥러닝에 되게 익숙하다고 하면은 캡셔닝이라고 하는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미지 딱 넣어주면은 이미지에 대한 문장으로의 설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나 LLM도 있고 이미지 캡셔닝 모델도 있으면은 이미지 캡셔닝 모델에다 먼저 넣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텍스트를 LLM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LLM을 구현하기도 해요. 재밌죠? 그런 방식으로 많이 구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그러니까 GPT-4 모델을 무조건 써야지만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건 사실 틀린 말이고요. 이런 다양한 친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게 쉬우니까 파이썬으로 이런 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서 텍스트로 변경하고 텍스트로 LLM에다가 넣어주고 LLM에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꿔주고 이미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API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고 싶다. 심지어 한글 파일 해석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한글 파일에 대한 API도 라이브러리도 호환성 이슈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서 한글 파일 읽고 정리하는 앱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교수님이 준 저기 뭐예요? 숙제, 리포트 쓰는 것도 그거 넣어주고 닥스 파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추출해 아웃풋 나오도록 파이썬으로 코드를 짤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게 이 파이썬 API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의 장점이죠. 물론 파이썬 말고 다른 언어도 GPT-4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편한 언어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전체 코스가 파이썬으로 작동하니까 파이썬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 라이브러리 간 연동을 좀 더 스무스하게 해주는 게 랭체인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랭귀지의 체인이다.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한 여러 가지 모듈들을 체인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랭체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텍스트 파일을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텍스트 파일 읽는 그런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그 텍스트 파일 정도는 그냥 내장 함수 가지고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 텍스트를 프롬프트에다가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미지가 있다. 이미지에다가 OCR 돌린 다음에 텍스트로 만들고 텍스트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뭐 이제 이미지를 읽어가지고 텍스트로 이제 해석해주는 그런 여러분만의 온 디바이스 AI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랭체인으로 넘어가면은 랭체인은 이제 LLM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말을 들어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언어랑 사슬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언어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사슬로 연결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파트에서 우리가 LLM 모델이 있는 파트가 있고 데이터셋 관련된 파트가 있고 뭐 OCR이니 뭐 나중에는 레그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듈들이 구현되어 있으면은 그 모듈들이 입력된 거를 출력으로 어떻게 내보내고 입력된 거 출력으로 어떻게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랭체인의 구현 형태는 프롬프트랑 LLM이에요.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가 정형화되어 있는 프롬프트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LLM에다가 바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작업 요청하면은 LLM에다가 넣어준다라는 거를 구현을 하면은 뭐 랭체인이나 랭체인 커뮤니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PIP 인스톨해서 랭체인 커뮤니티 받으시고 이 GPT-4를 사용할 거니까 GPT-4를 불러오고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뭐 각각을 막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GPT-4를 이 LLM 모델
쓸 거니까 GPT-4를 가지고 온 거고요. 프롬프트 템플릿은 이 GPT, 그러니까 랭체인에서 쓰는 템플릿이에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원래 그냥 텍스트로 넣어주는데 여기서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담아서 넣어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템플릿을 정의하는 클래스다. 정형화된 프롬프트 넣어준다라는 얘기고 GPT-4이라고 하는 걸 쓰니까 우리가 랭칭 커뮤니티라는 걸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이 우리가 GPT-4를 안 쓰고 다른 언어 모델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랭체인을 갖고 개발하는 거는 오픈 AI GPT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랭체인 오픈 AI라고 하는 오픈 AI에 있는 모델들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서브 라이브러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GPT-4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오신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GPT-4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고요. 랭체인 커뮤니티에 있는 거에서 GPT-4를 뽑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템플릿이라는 게 대체 어떤 식으로 생겼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question, answer, 뭐 let's think step by step. 다음에 뒤쪽에 그 GPT가 저기 답변을 쭉 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템플릿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 프롬프트에다가 퀘스천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변수에 들어갈 거를 내가 넣어주면은 여기 퀘스천에다가 질문 들어가고 그 자동적으로 요거에 맞춰서 GPT가 이제 혹은 언어 모델이 답변을 생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가장 소형화된 버전은 이런 식으로 됐고 answer 이렇게만 있는 게 가장 소형화된 버전일 건데 여기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고 하는 거는 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없을 때랑 이거가 있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성능이 저게 있을 때가 더 뛰어나다. COT라고 하는 거 배웠었죠. 체인 오브 서치라고 하는 거. 그 체인 오브 서치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 하면은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뭐 어떤 방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생각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만 달아주면은 성능이 올라간다는 게 흔한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GPT 입장에서는 그냥 다음 단어 알아맞히기인데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나 차근차근 생각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차근차근 생각해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템플릿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만들고 모델 불러오는 거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디바이스를 정의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아까 앞이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랭체인에서 체인, 그러니까 연산을 연결하는 거를 각각의 모듈들을 연결하는 거를 요 그 짝대기 세로선 바 연산을 통해 가지고 옵니다. 프롬프트랑 LLM을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프롬프트에 뭔가 넣어주면은 LLM을 통해서 체인에서 아웃풋이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뭔가 넣어주면은 LLM을 통해 가지고 체인으로 아웃풋이 리턴된다라는 의미예요. 저 체인이 저 프롬프트랑 LLM을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모듈처럼 작동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서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체인에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 우리가 다양하게 볼 메서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인보크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입력값, 프롬프트 입력값, 가장 처음 있는 모듈의 입력값을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체인을 쭉 따라가고요. 그 결과물이 리스폰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퀘스천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프롬프트에 퀘스천 들어가고요. 그 들어간 프롬프트가 LLM 모델에 들어가고요. 그 결과가 체인에 나오게 되는 거죠.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폰스를 프린트해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시를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제가 뭐 예시로 든 거는 당신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공부하는 게 싫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 공부를 싫어하는 대학생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봐라. 라고 하고 질문을 넣으면은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주기를 바라는 프롬프트를 짠 거예요. 뭐 여기 앤서가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앤서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넣어준 다음에 작성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페르소나 AI라고 해서 그 요 앞에다가 내가 원하는 특정한 캐릭터의 답변을 하길 원하면은 그 특정한 캐릭터의 스펙을 써줘요. 뭐 몇 살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뭘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몇 살이고 뭐 무슨 경험이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스펙을 쫙 써주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한다라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그런 프롬프트를 쓰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목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템플레이트에다가 이렇게 프롬프트 넣어주고 프롬프트에다가 LLM에다가 GPT-4 이렇게 달아주고 프롬프트랑 LLM 연결시켜주고요. 퀘스천에다가 내가 뭐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불같이 화를 내거나 뭐라고 하겠죠?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변경시키면은 좀 더 랜덤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아무리 바꿔봐도 긍정적인 대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긍정적인 대답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게 LLM 저기 랭체인이고요. 여기 중간에 뭐 이런 게 중간에 껴있는데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모델 돌아갈 때 그 모델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냥 깜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 넣어줘서 중간에 있는 출력 값들 뽑아내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넣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쓸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체인을 당연하게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랑 LLM, 체인 두 개의 고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없잖아요. 여러 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프롬프트랑 LLM이 기본이지만 거기에다가 아웃풋 파서 이런 것들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웃풋 파서를 연결해주면은 그 여기서 나오는 레스가 그 리절트로 나오는 레스가 뭐 그냥 딱 문자열로 나오지가 않아요. 문자열로 나오지가 않아서 우리가 좀 파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저기 문자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토큰으로 나오는 녀석도 있고요. LLM에 따라서 달라요. LLM이 어떤 거는 토큰으로 내보내고요. 어떤 거는 딕셔너리의 형태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랑 묶어서 내보내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적절한 문자열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모듈이 아웃풋 파서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문자열로 출력하도록 만들어져서 아웃풋 파서까지 연결하면은 이때 나오는 레슨은 그냥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스트링으로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고 체인과 체인의 연결도 가능해요. 체인과 체인의 연결을 언제 쓰냐? 프롬프트를 1을 주고 2를 주는 순차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네 이름 뭐야? 라고 하고 몇 살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순서대로 물어보는 질문을 할 때 체인과 체인을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체인 안에 프롬프트랑 LLM 있고요. 프롬프트랑 LLM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각각 만들어져 있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도 순차적인 작업을 할 때 필요합니다. 모델 불러오는 거 익숙하죠? 이미 있는 거고 템플릿 1번에다가 여기에 person이라는 거를 집어 넣어주면은 이 사람 이름을 넣어주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어느 도시 출신이냐라고 물어보고 어, 그 도시 이름만 답해라 라는 식의 프롬프트를 달아줍니다. 도시 이름을 답을 하면은 그 답을 템플릿 위에다가 도시를 넣어줄 거예요. 도시를 넣어줘서 우리가 랭귀지, 그러니까 도시 1은 템플릿 1번에서 LLM 1번을 거쳐서 나온 답변이 이 도시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랭귀지는 프롬프트 2번에 대한 템플릿 2, LLM 2에 입력값을 들어가는 녀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템플릿 1번은 그 사람 이름만 받아요. 그리고 리턴하는 게 도시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템플릿의 리턴 값은 요 두 번째 템플릿의 입력값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요. 이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템플릿의 입력값으로 별도로 또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LLM 1번으로부터 오고요. 요거는 별도의 입력값으로 받아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체인을 만들어주냐? 체인 1번으로부터 나온 거를 CT에다 넣고 랭귀지라고 하는 거를 넣어줘서 이건 뭐 아이템 get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여기다가 잉글리시 뭐 코리안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입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차이니까 이거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잉글리시 코리안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 CT에다가는 체인 1번의 아웃풋을 넣어주고 랭귀지에다가는 여기다 내가 원하는 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체인 1번의 아웃풋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랭귀지에는 내가 선언한 값이 들어가게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해서 프롬프트 to 연결해 주면은 이 입력 값이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거고요.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거고요. LLM에 들어가고요. 아웃풋 파서 들어가서 결과물이 튀어나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랑 젊은 독일어 이렇게 넣어주면은 오바마 어쩌고저쩌고 해서 도시가 출신이 어디고 랭귀지 어떤 랭귀지로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독일어로 버락 오바마가 출신인 도시 하와이의 뭐 어디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독일어로 해주게 되는 게 이런 프롬프트 연결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간단하게 몇 개만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체인을 봤고 이제 그 체인과 체인 연결하는 게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복잡한 형태인데 앞으로 나오는 실습, 그러니까 랭체인을 사용하는 실습 보통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다루는 랭체인 실습들은 이런 프롬프트를 여러 개 연결시켜서 쓰는 것들이 되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 작성법과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모델마다 사용한 프롬프트가 달라요. 학습에 썼던 프롬프트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프롬프트라는 거는 딱 정의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공감하는 프롬프트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죠. 어떤 게 가장 좋은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메타가 쓰는 프롬프트랑 오픈 AI가 쓰는 프롬프트가 다를 거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좋은 프롬프트가 있다라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십시오. COT는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COT 같은 우리가 중간 단계 설명을 요구하는 것들이 성능을 좀 많이 향상시킨다. 이런 것들. 그리고 출력 형식 스타일 제어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개발할 때 좀 주의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 막 만들면 안 되고 원하는 형태로 출력을 내보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최적화 및 테스트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GPT를 써보시면은 중간에 갑자기 양쪽에 우다다다 이렇게 두 개의 답변 나오고 둘 중에 더 좋은 걸 골라주라고 해요. 그런 방식 A랑 B 중에 고르라고 하는 방식을 A/B 테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둘 중에 더 좋은 방식을 통해서 한쪽을 그 드랍하고 다른 방식을 계속 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을 중간중간에 넣어주면서 여러분들의 모델이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은지를 계속 비교할 수 있습니다. 뭐 템퍼레처 0.7인 것보다 0.6이 더 좋다거나 이런 것들 계속 비교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과제는 GPT-4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튜닝하는 거를 조금 해볼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걸 좀 해볼 건데 GUI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GUI를 쓰게 되면은 뭐 다양한 거나 다양한 컴퓨터에서 돌려보거나 이런 게 좀 제한되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형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파이썬 API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제출하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대충 어떤 것들을 물어보겠다라고 적어 놓는 거고, 제출하는 템플릿은 오늘 저녁까지 제가 올려놓을게요. 한글 파일, 뭐 닥스 파일, PDF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러닝 시스템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게 30일인지 31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월요일로 하려 그러는데 31일인 것 같아요. 그죠? 31일이 있나? 30일까지밖에 없죠. 그럼 5월 1일까지네. 아무튼 월요일로 제가 마감 정해 놓을 테니까 템플릿 확인하시고 이 과제에 대한 설명 다시 적어줄 거예요. 그 이러닝 시스템에 그거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운받은 모델이랑 다른 다운받은 모델이랑 비교해 보셔도 상관없지만 어떤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일상 대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무슨 대학생이 뭐 이제 대학생이랑 대화하는 그런 프로